뺨한 대로 시작된 쿠데타. 무신정변입니다. 무신정변. 자, 여러분들 이 말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공개합니다.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별점 체크 포인트.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도민 씨 혹시 정변이 뭔지 아세요? 정변. 무신은 이제 느낌이 뭐힘 이런 느낌이고요. 정변은 얼추 아는데 나단이 알지 않나? 예. 거의 왔어. 나 거의 왔거든. 네. 제가 알고 있는 정변이 이제 나중에 돼서 갑신 정변은 그렇죠. 알거든요. 맞아, 네네네. 나 맞아. 네, 근데 거기까지 이제 나도 알아. 무신은 저도 이렇게 처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흔하진 않는 제가 아직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다 왔거든요. 네. 이현 씨가 알잖아요. 네. 완성시켜주세요. 거의 다. 건너건너 오는 거예요? 무신이 정변한다는 건데 오. 그 정확하게 한번 설명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이 인다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뭔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무신들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정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배층의 정치 변동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일어난 사건.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신정변은 바로 이 무신들, 칼을 찬 신하들, 군인들, 이 무신들이 일으킨 정변이라는 겁니다. 자, 이 무신정변은요, 고려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를 나눌 때 우리는 1592년 임진왜란을 그 기점으로 잡습니다. 똑같이 고려시대를 두 시기로 나눌 때 그 분기점, 그 연도는 1170년 무신정변으로 잡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신들이 왜 이 정변을 일으켰는지 그걸 알려면요. 먼저 고려에서 이 무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조사단 양반이 뭔지 아시나요? 양반. 네, 조선사의 뭐 양반. 조선사회 양반.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양반은요. 고려시대 때 처음 생긴 말입니다. 이 놀라는 표정. 이걸 한자로 보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걸 좀 풀어볼게요. 양반 이것은요. 바로 무반과 문반을 합쳐서 양쪽에 있는 반이다.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군인, 경찰 같은 그런 일을 하는 무신이 속한 곳을 무반. 네. 이쪽 문반은요, 뭐 오늘날 공무원 또는 뭐 법관, 국회의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곳이 문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고려 초기만 해도요, 이렇게 뭐 문신, 무신 체계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무반, 문반 이렇게 나누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게 회사가 좀 커지면 부서를 좀 나누고 전문화, 분업화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고려도 점점 이제 발전하니까 나라의 정치를 맡을 문신, 군사를 이끌 무신 이런 분업화가 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벼슬, 이 벼슬에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이 양반들의 서열이라고 볼 수 있는 품계를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품부터 시작되는데 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구품, 정구품, 정팔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쭉 이렇게 올라가서 그 품계가 정일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래 이 구품에서 삼품까지는 뭐 문신도 가능하고 무신도 가능했죠. 자, 그런데요. 문신과 무신의 차이가 뭐였냐면요.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최상위 등급인 1품과 2품. 네. 여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신들이었습니다.
여기 표시된 이 종일품과 종이품에는요 제추라는 게 있습니다. 제추. 네, 제추. 자, 이게 제추는 뭐냐면요 왕을 제외하고 고려에서 제일 높은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논의했고 왕의 최종 결정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요 제추가 있는 제추회의. 자, 그러니까 이 제추회의는요 고려 사회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하고 좀 이렇게 거칠게 비교를 한다면 대통령 주관하는 국무회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려 시대는 제추회의 이런 모습으로 나왔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일품, 이품은 누구만 된다? 주로 누구였다? 문신. 문신. 그렇죠. 결국 문신들만 제추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무신들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무신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불만이 있었을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 전혀 요거 그렇지 굉장히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왜? 대신 이 사람들이 자기도 문방관직을 가져서 차라리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문무의 분업이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업체제로 이제 고려시대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고려는요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지금 높은 쪽에서 정책들을 결정을 하다 보니 무보다는 문을 중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문신과 무신 사이에 와장창 금이 가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요 무신 정중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중부, 오늘 이 무신 정변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자, 저는요 이 정중부에 대한 이 기록을 우리 예원 씨가 읽어주실 텐데 그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누구를 떠올리셔야 되냐면 우리 동현 씨를 좀 떠올리시면서 매칭을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신 정중부. 왔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왔어. 지금이에요. 자, 그럼 한번 지금 읽어야 돼요. 지금이죠, 타이밍 지금. 없어요. 자, 그의 용모가 웅장하고 뛰어나며 오! 눈동자가 네모났고 이마가 넓었다. 살결이 희고 수염이 아름다웠으며 신장이 7척이나 되어 그를 바라보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다. 오, 두려워, 두려워. 비슷하잖아요. 그죠? 오, 우와. 두려워. 오, 두려워요. 두려워. 자, 정중문은요 외모부터요 눈에 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을 정도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 몸집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무신 정중부가 당시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끌 견, 용, 룡, 즉 용을 이끄는 군대. 용은 곧 뭘 상징하죠? 왕. 왕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왕, 이 왕을 호위하는 군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결령군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청와대 경호실 이런 어떤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중부가요, 바로 이 결령군의 장교였습니다. 이야. 자, 그런데요, 1144년 음력 섣달 금운방, 38세 정중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중부가 이를 바드득 걸면서 평생을 두고두고 기억할 아주 추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정중부. 정중부입니다 여기. 오, 취했어. 오호 취했어 진짜. 뭐야? 아니, 수염을. 무슨 일일까요? 아니, 근데 이놈 너무 기분 나쁘죠. 지금 눈에 지금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마음을 느낄 것 같아요. 너무 화나고 그럼. 치욕스럽고 네. 더 무신들끼리 막 뭉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수염을 태우는데 왜 가만히 있죠? 아 근데 알아도 지금 분위기 보니까 다들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색하면 아유 저 속 좁아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이렇게 태운 사람이 뭐 계급으로 치면 어떤 계급이길래 저렇게 일단 지금 옷부터 다르지 그죠 않습니까? 달라요. 예. 이건 어떤 옷인가요? 누가 입으신 무신 옷. 왜? 무신들이 입겠고 갑옷. 아까 초들고 온 사람은 문신. 문신. 맞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섣달 금은밤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왕이 연회를 베푸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신하가 정말 자유롭게 즐기는 연회 현장에서 한 문신이 촛불을 들고 와서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겁니다.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김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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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사서에도 기록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정중부의 수염. 그런데 그 수염을 태워버린 김돈중은요, 어허. 이제 막 과거에 급제한 정말 새파란 새내기 문신이었습니다. 무례하다 무례. 네. 그죠? 화가 뽀록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왕이 수염을 태운 김돈중이 아니라 오히려 수염이 불태워진 정중부에게 벌을 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자, 왕이 정중부에게 벌을 내리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돼. 그쵸? 좀 더 어렵긴 하네요. 오히려 정종부에게 벌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자인데 벌을 내리고 한 거예요. 그렇죠. 정종부의 표정이 갑자기 정색이 엄청 심하게 했잖아요. 즐거운 자리에서 표정이 왜 그래? 뭐 그냥 잠깐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왜 정색하고 분위기 망쳐? 뭐 분위기를 이런 거. 망치네. 왜 정색하고 그래? 야, 참 나쁘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저희도 너무 이해가 안 되다 어떻게 보니까 이럴 수가 있냐. 더 몰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조나단, 땡. 아하. 이거는 갓 들어온 그 새내기 문신의 부모님이 왕이나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인 거죠. 도현 씨 정답. 네. 정확히 맞췄어요. 네. 네, 바로 김돈중의 아버지가 이 고려사의 아주 빵빵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아버지를 보여주는 힌트인데, 저 하나 읽었어요. 읽었어요? 뭐? 3. 어? 9, 4, 기. 삼국사기. 역시 아이고. 맞습니다. 뭐 역시 다. 바로 삼국사기. 네. 조나단 이게 삼국사기 안 들어봤어요? 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한민국에서 책이에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지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우리나라 고전 역사서 가운데 스테디셀러인 이 책,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진짜 귀한 자료네. 맞습니다. 바로 이 왕의 명령으로 이 삼국사기를 엮은 사람이 김돈중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사실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삼국사기 하면
누구냐? 김돈중의 아버지 누구냐? 바로 이 사람. 김부식. 김부식입니다. 김부식. 당시 이 김부식은요, 지금의 국무총리와 같은 고려 문신 중 최고위직 문화시중이었습니다. 아까 그 품계에서 그 관리로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종1품에 해당하는 문화시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신 중 최고 권력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내시입니다. 내시요? 내시. 천하 그 넷이. 자, 이 김돈중은요, 과거에 2등으로 합격했는데 왕이 김부식의 아들이라고 1등으로 올리고요, 곧장 내시로 임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나단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어떻게? 전하. 저희 아버지가 김부식이옵니다. 아니,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예, 아닙니다. 보통 이 환관 그리고 내시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고려시대는 환관과 내시가 완전히 다른 직책이었습니다. 환관은요, 누구냐면 방금 지금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그 남성 구실을 못하게 된 사람을 환관이라고 불렀는데요. 천민 출신이 좀 대부분이었고요. 뭐 궁궐 청소, 심부름 같은 이런 잡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환관입니다. 반면에 내시는요, 과거나 음서를 통해 선발된 문신, 즉 왕명의 전달, 호위, 왕실 창고 감독, 정말 왕 가까이에서 일하는 정치적 출세가 보장된 문신들의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맞아. 그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연기하시면 안 돼요. 네, 고려 죄송합니다. 좋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제가, 고려 예. 내시. 자, 아버지 김부식은 문신의 최고봉 문화시중, 아들 김돈중은 엘리트 새내기 내시로 결국 부자 모두 문신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김돈중에게 이 수염이 태워진 이 정중부, 이 얼마나 이 정중부가 열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정중부는요, 내 이놈 그 다음 액션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이놈 하고 김돈중의 주먹을 휘두릅니다. 김부식은 곧바로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들인 김돈중의 잘못 뭐 이런 건 머릿속에 없습니다. 오로지 김돈중을 때린 정중부 엄벌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왕이 지금 김부식의 이 요청을 듣게 되니까 김부식 위치가 있잖아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요, 일단 김부식한테 알겠어. 이거 뭐 그렇게 하겠어. 뭐 벌 주겠어. 라고 이야기했고, 뒤로는요, 정중부가 이 벌을 받지 않도록 빨리 좀 도망가게 해라. 이런 식으로. 자, 이 어린 문신에게 이 수염이 태워진 이후에 오히려 자신이 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던 정중부의 마음. 이거 어땠을까요? 역사서에 당시 정중부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서러웠을 것 같아요. 정중부는 이 일로 김돈중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이 문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정중부는요, 김돈중에 받은 이 치욕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이 사건은 무신들이 문신들에게 큰 분노를 품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자, 이 수염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 고려의 왕이 누구였냐면요, 인종이었습니다. 인종.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의종이 새롭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종이 바로 무신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만듭니다. 자, 과연 인종의 아들 그 의종, 이 의종과 무신들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 아버지 인종의 적장자로 태어난 아들 의종.
그런데요, 사실 이 의종은요, 왕의 자질을 닦기 위한 공부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이 아버지 인종은 이 아들이 이 아들은 이거 왕위 부담 이거 감당 못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또 이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해가지고 첫째 아들 의종이 아닌 의종의 동생을 다음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의종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후계자였습니다. 처음 태후가 둘째 아들을 사랑하여 그를 태자로 세우고자 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왕이 원망하였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생을 사랑해서 이 자신이 아닌 동생을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의종의 스승이자 인종의 신님이 두터웠던 그 신하가 다행히도 의종의 편을 들어줍니다. 자신이 의종 잘 보살필 테니 의종한테 힘 보태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 의종은 겨우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의종은 부모님한테 인정을 못 받다가 겨우 왕이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뒤집어지 못하고 왕이 되었으니 나 이러다 잘못하다가는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본능적인 불안, 이런 불안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곁에서 힘이 돼주고 지지해줄 세력, 바로 측근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던 거지. 그죠? 자, 그 첫 번째 측근 세력, 용을 모시고 다니는 누구? 용군. 이야, 좋습니다. 바로 왕의 친위군 결령군입니다. 자, 의종은요, 잦은 훈련을 통해서 이 결령군을 강한 부대로 만들었고요, 친위군의 세력을 키워서 왕권을 강화를 했던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환관과 내시. 의종은요, 이들에게 관직을 주고 힘을 실어줌으로써 또 이 궁궐 내에 든든한 지지 기반을 다지려 했던 겁니다. 환관은요, 이 조정 신하들을 이 견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의종한테는 꼭 필요한 세력이었죠. 자, 의종은요, 자신을 중심으로 더 많은 측근 세력, 그리고 더 단단한 결속을 원했던 겁니다. 이때 의종이 쓴 방법이 있어요. 이들 결령군, 환관내시, 우리는 원팀. 이걸 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바로 연회를 연 겁니다. 의종 후반대 기록을 보면요, 정말 이 연회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측근 세력이 된 이 문신, 환관, 내시와 이 함께했던 왕의 연회,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 그 기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를 띄워 취하도록 즐기며 밤새도록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여러 신하가 모두 크게 취하여 모자에 꽃을 잔뜩 꽂은 채 술에 거꾸로 실려 나왔다. 이거는 거의 고주망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 평소에도요, 배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짓고 술 마셨다고 합니다. 연애는 밤새 이어졌고요, 다음 날 오후에야 끝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의종이 연애를 이렇게 자주 했던 이유 있지 않습니까? 의종은 신하들을 모아서 연애를 벌이고 때때로는 선물도 주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관료 사회를 장악하고 싶었던 겁니다. 왕권이 지금 약간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른바 흔히 연회 정치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잘 되면 좋은데 반대하는 신료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조정의 신료들은 기본적으로 왕하고 신하들이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또 거기서 합의되는 것으로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것을 하고 싶은데 왕이 저렇게 연회에 빠져 있으면은 당연히 그런 정치를 등한시하게 되겠죠. 계속되는 그 의종의 사치와 향락이 젖은 이 생활을 보면서요, 결국 조정에서는요, 관직 버리고 떠나는 신하들 늘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의종 곁에는요, 그의 환심을 사려는 환관, 내시, 측근 문신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왕이 연회를 여러히 즐기는 동안 이 또 하나의 측근 세력이었던 결룡군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 왕의 호위 임무를 수행했던 결룡군은 물론이고요. 상장군과 대장군처럼 이 고위 무신도 호위를 서야 되기 때문에 연회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에서 또 겨울엔 추위에 벌벌 떨면서 경비를 서야 했던 것이죠. 아이고. 이 게다가 이 연회를 좋아하는 왕은요, 경치 좋은 곳에 연회를 위한 정자, 연못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때 동원되는 인력 누군지 아세요? 무신? 맞습니다. 와. 백성들도 있었지만요, 여기에 군인들도. 아유, 나라 지켜야 되는데. 너무해요. 자, 이 공사에는요, 군인이 동원됐는데 중미정이란 정자를 지을 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공사에 동원된 군인들에게는요, 식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지참해서 왔는데 당시 한 군인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시락을 챙겨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이렇게 보니까 마음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군인들이 밥을 이렇게 한 숟갈씩 모아줘서 겨우 그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군인의 아내가 일터를 찾아왔네. 그리고 친해진 사람들과 같이 먹으라면서 음식을 쫙 펼쳐놓은 거예요. 아니,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런 음식 이걸 장만할 수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 아내가 이런 걸 준비했지? 오.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아내를 추궁합니다. 집이 가난한데 어떻게 음식을 마련했어? 혹시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해서 얻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왔는가? 아내는요, 이 남편의 말을 듣고 말없이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벗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고았던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유. 이거 보세요, 지금.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수염 사건. 두 번째 머리카락. 정말 너무 부당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1167년 바로 이런 무신들의 불만이 더욱더 쌓이게 되는 정말 부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정월 대보름날 이 왕이 절에서 연등회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종의 가마 옆으로 화살이 우수수수수 떨어집니다. 화살이. 이러면 이제 왕은 본능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암살. 당연히 불안해졌겠죠. 그래서 왕은요, 급히 궁궐로 돌아간 이후에 이렇게 나한테 화살을 쏘았던 또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범인들 잡으라! 라고 해서 방을 다 붙입니다. 화살을 쏜 적을 고하는 자는 관직이 있고 없고를 논하지 않고 천한 노예들 또한 관직을 얻도록 허락할 것이며 아울러 은 200근을 주고 여자의 경우에는 은 300근을 줄 것이다. 이 범인을 제보하면 신분 고하를 따지지 않고 노예라도 관직과 어마어마한 재산까지 준다는 거였습니다. 와, 이게 그런데 아무리 방을 이렇게 붙여도 범인은 고사하고 범인을 봤다는 그런 사람도 진짜 나오질 않는 거예요. 화살 누가 그랬을까? 자, 이때 국정의 중요한 사안은 누구와 함께 논의했다? 누가 논의했다? 제추. 제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왕은요, 제추들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제추들은요, 범인으로 의심되는 자를 뽀조리 잡아들입니다. 그 중에는 의종의 어머니가 후계자로 올리고 싶어 했던 의종 동생, 그 동생의 하인도 있었습니다. 아유. 하인은요, 가혹한 이 신문을 받고 내가 범인입니다. 이렇게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왕은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아유. 근데 처벌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날 이 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벌로 친위군 장교 14명을 유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범인과 왕을 호위했던 무신들까지 처벌을 받은 것이죠. 아휴, 너무 힘들었겠다 그 시기에 진짜. 자, 근데 문제는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그 노비가 아니에요. 따로 있습니다. 누구예요? 범인은 바로 좌승선입니다. 좌승선? 좌승선입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연등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고려에는요, 좌승선이라는 왕의 비서 직책이 있었는데 이 좌승선이 이 왕의 가마에 딱 붙어가지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좌승선이 탄 말이 이게 조금 이렇게 훈련이 덜 된 말이었나 봐요. 갑자기 징하고 북소리가 울리니까 좌승선이 탄 말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있잖아요. 끼 하잖아요. 네. 날뛰게 되었고 말을 탄 다른 군사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군사의 화살통에서 화살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바로 그 왕이 가마 앞으로. 자, 근데 그걸 본 왕이 이건 암살. 이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 이거 습격 사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급히 궁으로 돌아간 겁니다. 뭔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좌승선이 이거 내 실수인데 그니까요. 말해야죠. 말할 틈도 없이 그냥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말해야지. 결국 억울한 사람이 범인의 누명을 쓴 채 목숨을 잃었고 경호하고 있던 친위군 장교들 역시 억울하게 유배를 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실을 감춘 채 남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이를 이렇게 키워버린 좌승선. 이 좌승선이 누구일까요? 그 좌승선이 네. 김돈중이었어요. 바로 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던 김무식의 아들 김돈중이었습니다. 와, 문제가 이 많은 친구가 진짜 인물이네요. 문제가 많네요. 하필 또 왜 거기가 있대? 그러니까. 교수님, 그럼 무신들도 김돈중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은 이 사건의 범인이 김돈중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정말 김돈중이 의도해서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주변에 있던 무신들이 이 김돈중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것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친위군 장교들만 유배를 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휴. 자, 연등 행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벌어진 이 화살 사건. 자, 이 이후에 의종의 연애는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결국 무신들의 분노는 더는 참지 못할 지경에 이릅니다. 자, 이 소외당한 서러움과 멸시로 차곡차곡 쌓인 분노. 결국 그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신들이 정변, 즉 쿠데타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변을 처음 기획한 것은요, 왕의 곁을 지키고 있던 호위군, 결룡군이었습니다. 정변을 처음 기획한 이 결룡군, 이 안에는요 이의방과 이고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무신들의 이 처우에 불만을 품은 이 두 사람은요 정변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죠. 자, 하지만 이 하급 지휘관이었던 이 두 사람은요 정변을 일으킬 만큼 지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군사를 모으고 정변을 지휘할 고위 무신을 찾아 나섭니다. 자, 그리고 찾아간 인물은요 정삼품 상장군의 아들 우학유. 그는요 굉장히 신념이 곱고 뜻이 큰 무신이었습니다. 장군, 함께 정변을 일으키시죠. 라는 이 이의방과 이고의 말에 우학유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가자. 기록이 있습니다. 자,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공들의 뜻이 크구나.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길 무관이 문관에게 굴욕을 당한 지 오래되었으니 어찌 분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문관이 해를 당하면 그 화가 우리에게도 미칠 것이니 삼가야 한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무신이 문신에게 굴욕당해서 아버지 때부터 분한 마음은 있다. 그런데 문신들의 세력이 워낙 크니까 자칫하면 오히려 무신들이 더 해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한 겁니다. 아, 자, 이의방과 이고가 여기서 포기했다면 아마 정변은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이 두 사람은요, 정변의 힘을 보탤 인물을 찾습니다. 다시 함께 일으킬 누구? 바로 문인들에게 정말 이를 갈도록 오랜 원한이 있었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인물. 바로 정중부. 네. 자, 이때는요, 수염 사건 아시죠? 네.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던 이 사건, 그 굴욕을 겪은 지 26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정중부는요, 무신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인 정삼품 상장군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방 이고와 함께 정중부, 이 세 사람이 처음 만난 날도요, 의종 24년 1170년 4월 연회날이었습니다. 또 연애. 예. 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부어라 마셔라. 예. 왕은 뭐 측근 문신들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옆에 호위하고 있었던 이 무신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고픔을 달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의방과 이고가 정중부에게 은밀히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문신들은 득이양양하여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배부르게 음식을 먹는데 무신들은 모두 굶주리고 피로하니 이걸 어찌 참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무신들은 이렇게 굶주리고 힘든데 문신들 저렇게 먹고 떠들고 배불리 먹고 있으니 분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정중부의 머릿속에 정말 모욕당했던 그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 정중부는요, 그래서 이의방 이고와 함께 나라를 뒤집을 정변을 준비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지 4개월 후인 1170년 8월, 드디어 정변을 준비하던 정중부 이의방 이고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의종이요, 연회를 즐기기 위해 이 궁궐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들이를 나가겠다라고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나들이 후에는 보현원이라는 사찰로 가겠다고 합니다. 자, 보현원이 어떤 곳이냐면요, 사찰이기도 했는데 고려 왕들이 자주 행차해서 머물기도 했던 장소였고요. 의종 역시 몇 번이고 거처로 사용한 적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나들이를 이 호위하는 것은요, 적은 수의 호위 부대와 무신, 그리고 이 정변을 꾸민 왕의 호위군, 누구? 결령군. 결령군이었으니까 야, 이거야말로 정말 정변을 일으키기에 절호의 찬스였던 겁니다. 이 계획대로요, 왕은 나들이를 끝낸 이후 보현원으로 향했고요, 정중부 이의방 이고도 왕을 호위하면서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때 의종이요, 가마를 멈추라. 직감. 알았어요?
아니요. 우와. 의종은요, 이 무신들에게 예정에 없던 무예 행사를 제의합니다. 아니? 갑자기? 네, 바로 오병수바키라는 무예입니다. 네, 우리 일각에 있는 우리 도현 씨, 네. 오병수바키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박도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수박. 수박도. 어. 수박도가 이제 우리나라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통 무술 중에 하나로 알고는 있습니다. 오, 수박도라고. 비슷한 거예요? 그 관련된 아니 건가? 비슷한 게 아니라 그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수박도. 역시 이쪽은 정말 전문가 많네. 이 오병수바키는요, 바로 이 맨손으로 무술을 겨루는 격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왕이 오병수바키를 한번 해보라 라고 이 행사를 주최한 겁니다. 이 오병수바키에서 실력을 뽐내면 관직을 받거나 승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신들한테는 사실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도 안 거야. 이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예 행사를 열어가지고 잘하는 이 무신들 좀 승진도 좀 시켜주고 무신들의 좀 노고를 위로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병수바퀴 준비. 아 이게 어쩌면 지금의 종합격투기처럼 격투기 대회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병수바키 시합 중 이 늙은 대장군 이소은과 한 장수가 맞붙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때려? 아, 어. 첫 장면. 기억하시죠? 야위고 좀 힘이 약했던 이소웅이 겨루다 힘이 부족해지니까 그대로 경기장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경기를 구경하고 있던 이 왕의 측근 문신 한뢰, 이 한뢰라는 인물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걸어가서 그 노장 이소웅의 뺨을 때린 거예요. 어허.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이소웅은요, 계단 아래로 구르기까지 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치욕스러운데. 당시 이송의 지휘는요, 종 3품 대장군이었고요. 한뢰는 종 5품 문신이었습니다. 지위도 한참 낮고요. 나이도 한참 어린 문신이 대장군의 뺨을 때린 상황이에요. 게다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왕과 신하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뺨을 맞은 이송을 보면서 박장대소하고 비웃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 문신이 무신의 뺨을 때린 이 상황이 이제까지 우리가 쭉 달려왔던 모든 이야기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장면이. 지금 정중부, 이의방, 이고 지금 보현원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이 만약에 정중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건 뭐 시한폭탄 이제 터지는 맞아. 그거죠. 진짜 이거는 뭐 칼을 안 뽑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얼마나 이 정중부가 열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정중부는요, 뺨을 탁 맞으니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네 이놈! 이소웅은 비록 무신이나 관직이 상품인데 어찌 이렇게까지 심하게 욕을 보이는가? 그리고 이때 함께 정변을 약속했던 이고가 정중부에게 눈빛을 보냅니다. 그때 이고의 손은요, 칼집에 꽂힌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오, 자, 이제 정중부가 눈 찡긋만 하면 그냥 칼을 뽑고 문신들을 베어버리겠다는 그 의지가 충만하고 있었죠. 자,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고의 의도를 파악한 정중부. 자, 이때 정중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정변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발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정중부요?
제가 이제 이거예요. 지금 했어. 정중부. 정중부. 자, 지금 이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 지금 정중부한테 사인 보냈습니다. 자, 이때 정중부는 지금 해? 지금 해? 지금의 이게 뭐예요? 지금 뽑아. 이거 지금 뽑으면 돼. 나도 지금 뽑으면 어떻게 해? 아니 일단 내가 물어보자. 뽑아. 하나 둘 셋 하면 뽑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안 뽑아? 먼저 뽑아. 먼저 뽑아야지. 왜 안 뽑아? 먼저 뽑아. 야, 예원 씨 혹시 한번 예측해 보시겠어요? 넣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이밍이 아직 아니다. 타이밍이- 그러니까 알겠는데 지금은 아직이다.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예원 씨 정답. 정확히 맞췄어요. 그러니까 정중부는요, 눈짓을 보내면서 그만둬라, 그만둬라 이렇게 합니다. 당장 들고 일어나려던 이고를 막아선 거죠. 근데 교수님, 근데 저 같으면 그냥 바로 들고 일어섰을 것 같은데 왜 참은 거죠? 그 당시에 의종이 행차를 한 과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때 나누었던 계획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왕이 여기까지 행차를 해왔는데 보현원이죠. 격영에서 더 멀리 떨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은 바로 그 장소에서 정변을 일으키자. 그래서 원래 약속한 장소가 아닌 이곳에서 했다가 생길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줄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설계를 해왔는데 갑자기 만들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거죠. 확실히 상장군 답네.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 캄다운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와. 결국 무신들의 그 분노, 막 이 칼집에 이 손을 꽉 쥐면서 이 분노를 가득 안고 왕의 행차는 최종 목적지 보현원으로 향합니다. 자, 이제 보현원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선 왕이요 보현원으로 향하는 동안 이의방과 이고는요 왕의 행렬을 앞질러서 보현원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요 거짓 왕명으로 왕의 명령이다 모두 모이라 하면서 군사를 다 모읍니다. 왕명이 아니었는데 왕의 명령이다 하면서 다 모았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이고와 이여방이 왕을 앞서서 먼저 현장으로 갔죠. 바로 그곳에는 순검군이라 불리는 친위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친위군은 원래 결룡군의 장교였던 이고나 이여방이 지휘할 수 없는 부대. 그렇죠. 또 다른 친위군을 만든 거잖아요. 지휘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사전에 이 두 사람이 먼저 가서 그들을 포섭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무신들이 갖고 있는 분노가 공통 분노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모르는 왕은요 유유히 보현원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왕이 보현원에 들어가자 바로 그 순간 정변을 일으키기로 약속된 무신들이 드디어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요 저항할 새도 없이 측근 문신들을 그냥 베어버립니다.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팍 터지는 그런 순간 한국사에서 손꼽히는 중대한 사건 무신정변이 시작된 겁니다. 이날이요 바로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 100여 년의 역사가 시작된 첫날입니다. 이 처음에 정중부와 이의방은요 관모를 벗고요 이 오른쪽 어깨 쪽을 드러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편 다 우리 편이 된 거예요. 관모 벗고 오른쪽 어깨 쪽 드러내는 사람 다 우리 편이에요. 이 모습이 아닌 사람은 모조리 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변의 불씨를 지핀 뺨을 때린 사람 누구? 한뇌. 한뇌. 너무 당황했겠죠? 네. 자, 이 한뇌는요 환관의 도움을 받아서
급하게 왕의 침상 밑에 숨습니다. 목숨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 이 무신들은요 할례를 끌어낸 후 칼을 휘둘러 죽입니다. 정말 이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자, 그렇다면 사건의 원흉 할례를 죽인 후 무신들의 분노 가라앉았을까요? 더 있지 않아요? 할례 같은 분들이 더 있잖아요. 아, 그럼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당연히 본격적인 대사륙이 시작됩니다. 보현을 접수한 정중부, 용감하고 날랜 군인들을 뽑아서요 이의방 이고와 함께 개경에 궁궐로 보냅니다. 궁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궐에 도착한 이의방은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신정변을 단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명령. 모든 문신의 관을 쓴 자는 비록 설이라도 씨를 남기지 말고 죽여라. 아무리 낮은 직급이라도 문신이면 베어 죽이라는 거예요. 씨를 남기지 말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긴 세월 동안 쌓인 분노가 너무 진짜 참았어. 느껴져. 보여요. 아무리 지금 몇 명을 이렇게 죽였어도 계속 이게 안 끝나는 것 같아요. 계속 끌어오는 게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야말로 이 씨를 말리겠다는 결심으로 이 무신들은요 궁궐 안에 숙직하던 문신들을 가차없이 죽여나갑니다. 너무 끔찍해요. 군인들이 죽인 문신의 수는 기록에 따르면 50여 명. 그러나 이날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해된 것. 이건 당연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신들이 이 문신들을 죽이고 이 궁을 완전히 제압하고 난 후 정중부는 이제 왕과 함께 궁으로 돌아옵니다. 와, 네. 왕과 함께 같이 네. 왕의 왕은 반응이 지금 와. 어떨까? 아, 뭐 왕이. 거의 달달달 떨고 네.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요. 궁궐에 도착한 다음 날 정중부에게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궁궐에서 문신과 환관이 정중부 암살을 시도한 거예요. 자, 이 정변 세력에서 가장 높은 직위였던 정중부는요, 뭐 사실 이 무신정변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암살당하면 아마 이 정변 세력은 구심점을 잃고 이대로 끝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합니다. 왜냐면요, 누군가 미리 이 환관들의 계획을 정중부에게 몰래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세가 기운 걸 그러네. 이 분위기를 안 거예요. 그쵸. 자, 이 사실을 듣고 화가 난 정중부는요, 이 계획에 가담한 문신 10여 명과 환관 10여 명을 찾아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정변 4일째 되는 날, 아예 왕을 멀리 거제도로 추방합니다. 거제도 이 멀리 떨어진 이 바다로 막힌 섬에 왕을 가두고 왕이 다시는 개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한 겁니다. 자, 이제 왕자가 비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오르게 됐을까요? 궁금해요. 자, 이 정중부와 이의방은요 함께 인종의 셋째 아들을 새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가 바로 고려 제19대 명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셋째 아들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무신들이 이렇게 따르는 그 정중부나 정중부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안 됐는지 궁금하고. 고려 시대에는 왕이 되는 사람들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왕건 가계를 보면은 왕건의 할아버지가 서해의 용왕의 딸과 혼인을 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건의 후손들은 용손, 용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죠. 그 신하였던 사람들이 왕이 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의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네, 예. 어쩔 수 없네요. 그 왕은 그건 아니지. 이제 이런 어떤 의식들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신정변은 이제
막을 내린 걸까요? 아니, 정중부 상장군께서 이걸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거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그걸 잊은 거예요. 내가 그걸 깜빡했구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 김돈주. 그렇죠. 아직 살아 있어요? 아, 그럼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나는 어떻게 된 줄 알았어. 자, 사실 이 보현원에 김돈중은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변 상황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워낙 빠른 거예요, 김돈중이. 느낌 이상해. 뭐야 이거? 얘들 왜 이래? 라고 해가지고 분위기를 딱 감지한 상태에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참아왔던 만큼 이 정중부의 원한 매우 깊습니다. 찾아야죠. 김돈중에게요, 큰 현상금을 걸어 공개 수배합니다. 아하. 결국요, 현상금이 탐났던 김돈중의 하인이 밀고 합니다. 결국 무신정변의 성공과 함께 정중부의 오랜 원한도 그제야 풀린 거죠. 자, 무신정변이 일어난 개경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이 문신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고는요, 정변이 끝난 후 이 살아남은 문신들 다 모아가지고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또 마찬가지로 정중부가 누릅니다. 반대합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 중에는 무신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문신도 있었거든요. 와, 그래, 그 정중부가 되게 사람들은 살려줘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니, 문신 다 죽이면 나라 누가 운영해? 그러니까요. 나라를 운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중부는 알았던 겁니다. 뭐 그런데 지금 무신들의 분노가 지금 사실 이성적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칼 뽑았고 지금 뭐 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정중부가 이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죠. 하급 군인들은요, 저항하는 문신들을 죽여서 그 시체를 물에 던집니다. 그래도 이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 죽은 문신의 집을 헐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자, 무신정변이 이렇게 끝난 후 고려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무신정권. 차별과 멸시를 받던 무신이 고려의 실세가 된 겁니다. 자, 그동안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것, 바로 차별받지 않는 것. 무신들이 문반직도 겸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려 최상위 품계, 이품 이상의 재상직에도 오를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차별 아예 없앴네. 그렇죠. 평등하게. 자, 그렇다면요, 과연 그 정부의 주체였던 이 3인방은 어떤 관직에 올라갔을까? 궁금하시죠? 네. 종삼품 대장군 정중부, 그는요 종이품으로 올라갑니다. 이품. 네, 이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무위원과 같은 재상을 겸직하게 된 거죠. 자, 게다가 이품 이상의 문반이 재상만 참여할 수 있고 무신들은 참여할 수 없었던 국정회의가 있다 그랬는데, 네. 어떤 회의인데? 그게 제가 의가 아니잖아요. 아, 비슷했는데. 제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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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니까 기억이 난다. 제추회의. 제추회의. 맞아요. 자, 이 정중부가 종이품 재상직을 겸하게 됐으니까 무신 정중부도 드디어 제추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팔품, 정말 하위예요. 네. 그 하위 무신이었던 이의방과 이고, 품계가
5단계나 쑥 수직 상승합니다. 종 3품 대장군이 된 겁니다. 엄청나죠? 네. 자, 그런데 이 무신삼인방이 손에 쥔 게 또 있겠죠. 돈. 맞습니다. 바로 재산. 이 세 사람은요, 사이좋게 폐위된 왕 의종의 집과 재산을 나눠 갔습니다. 자, 무신전변의 성공으로 무신의 처우도 제대로 개선되고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부와 명예까지 쟁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신들이 바라고 바라던 그런 세상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무신정변이라는 그 큰 목표를 달성한 이후 정변의 주역이었던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 셋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금이요? 사이좋게 나눴는데. 아, 역시나 약간 에. 위기가 오네요.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 셋 중 한 명이 비밀스럽게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세 사람 중 단독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고입니다. 아, 이거네. 이고가 모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실 이고는요, 정변 성공 직후부터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뭘까요? 설마 2명을 없애고. 없애고. 내가 혼자서 혼자서 다 차지하자. 다 차지하자. 진짜로? 그건 너무 크다. 내가 왕이 되자. 내가 이 세상을 다 차지하자. 그건 더 크다. 맞습니다. 진짜로? 이고는요, 고려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고려의 왕이 되고자 한 거죠. 우와. 오직 태조 왕건의 후손만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고가 지금 그 왕좌를 탐내고 있는 거예요. 와. 오호. 설마 했는데. 자, 이 이고는요,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것처럼 피비린내 나는 난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1171년 1월) 이고에게 드디어 기회의 날이 찾아옵니다. 자신들이 올렸던 왕 누구라 그랬죠? 명조. 명종. 예. 그 명종이 아들 태자의 성인식을 열기로 한 겁니다. 자, 이 태자의 성인식이니까 왕과 왕실의 사람은 물론이고 주요 관직에 앉은 그 신료들이 다 모이겠죠. 그렇죠. 이고는 바로 이 성인식을 거사를 일으킬 운명의 날로 정합니다. 자, 그리고 태자의 성인식 그날 이고는 그 사람들에게 궁궐 담장 사이에 숨어서 자신의 신호를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와, 진짜 기억이. 그런데 이고가 행동 개시를 위해서 궁궐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고 앞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인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고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함께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이의방. 이유가. 네. 자, 이의방은요, 이고를
만나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철퇴를 휘둘러서 이고를 내리칩니다. 철퇴에 맞은 이고 오, 맞았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우와. 분명히 이고는요 몰래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의방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왔을까요? 네. 네, 어떻게 알고? 자, 사실요 이의방은요 앞뒤 가리지 않는 이고의 이 불같은 성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이고와 다른 두 사람은요 의견이 부딪힐 때가 많았거든요. 자, 어떤 일이 이전에 있었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여러 무신들이 중방에 모여 문신 가운데 살아남은 자를 모두 불렀는데 이고가 그들을 모두 죽이려 하자 정중부가 저지하였다. 아, 그러니까 그 정변 후에 살아남은 문신들 모였는데 이제 막 이고가 갑자기 그 사람 다 죽이려고 막 하니까 말린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변 이후 이고는요 왕이었던 의종, 네. 의종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앞뒤 안 가리는 그런 그렇죠. 딱 자, 그러면서 이 정중부와 이의방은요 이고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화약고 같은 인물, 그런 인물로 생각하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러던 중에 이의방이 그 부하로부터 이고가 남몰래 거사를 준비한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연회장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의방은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이고를 철퇴로 내리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자, 함께 뜻을 모아 무신정변을 성공시켰던 무신정변의 3인방 정중부, 이의방, 이고. 겨우 4개월 만에 서로의 생각이 극명하게 달랐던 것이 바로 이고의 죽음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죠. 자, 이제 정변 3인방에서 정중부와 이의방 단 둘만 남은 상황이었죠. 네. 자, 이후 자연스럽게 고려의 군사력은 누구에게 집중될까요? 의방. 당연하죠. 이의방에게 집중됐고요. 이의방은 무신 정권의 강력한 실권자로 오르게 됩니다. 선생님. 네. 그럼 지금 이의방이 계속 사람을 죽이고 하고 있는데 이때 정중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상황 속에서 정중부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도 만약에 생각이 다르면 나도 좀 불안감. 불안감이 좀 생기기 시작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정중부는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요? 무서워서? 자신 역시 이의방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되게 의외네요. 두려운 거죠, 지금. 자, 물론 정중부가 이의방보다 지위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의방은요, 정변 때 이 군사들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 무인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요, 이 하급 무인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의방이 움직이자 하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힘. 네. 자, 정중부는 이런 이의방의 거침없는 행동에 그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집안에 틀어박힌 정중부는요, 자신의 관직을 버리고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까지 합니다. 이의방은 처음 정변을 일으킬 때부터 군사를 지휘했고 그 때문에 집권 무신들 중에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변 자체를 총괄적으로 지휘했던 정중부의 위상도
굉장히 높았다고 보시죠. 이의방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항상 쥐도 코너에 몰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물 수 있잖아요. 좀 정중을 좀 안심시키고 정중부와 연합을 맺는 것은 이의방에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상장군,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내 상장군과 의기투합하여 한팔 힘을 보태드리겠사옵니다. 자, 이렇게 정중부와 이의방은 쿠데타의 주역으로서 정권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자, 이렇게 차근차근 힘을 키워가고 있는 이의방. 그런데 무신 정권이 시작된 지 3년째인 1173년 8월 이의방의 목숨을 위협하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문신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네. 자, 바로 문신 김보당이 일으킨 김보당의 난. 자, 과연 이 김보당은 어떤 인물일까요? 바로 유력한 가문 출신의 문신이었습니다. 자, 이 문신 김보당이 난을 일으킨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무신. 무신이 뭐 어디 가나 무신. 그 문신의 그 과거에 그런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들이 다 있겠죠. 있죠. 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바로 이 무신 정권의 횡포를 더는 못 참겠다면서 김보당이 왕에게 상소를 올리죠. 무신 정권을 전면 비판하고 나온 겁니다. 아이고야. 게다가요, 이 김보당이 상소로 안 되니까 이제는 대궐 앞에 엎드려서 이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황상폐하 이준희와 문국점을 파직하시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그래도 별다른 변화 없었을 것 같아요. 변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엎드려서 청하고 있는 이 김보당 군인들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오. 결국 김보당은요, 이 혼란한 고려를 바로 세우려면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는 이 무신 정권을 처단하고 무신 정변 이전으로 고려를 되돌려야 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시간이 흘렀죠. 드디어 이 김보당이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지방관 동북면 병마사가 됩니다. 군인들과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위. 자, 이제 때가 왔음을 직시하고요, 김보당은 이 인물을 끌어들입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거제에 있던 의종. 맞습니다. 바로 거제도로 유배된 왕 의종이었습니다. 이 김보당은요, 무신들을 물리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바로 그 무신들이 세웠던 왕 누구였죠? 명종. 명종. 이 명종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의종을 다시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김보당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 누구겠습니까? 의방. 그렇죠. 이의방. 맞습니다. 바로 무신 정권의 중심 세력 이의방과 정중부겠죠. 자, 이의방과 정중부는요, 정변 이후 무슨 관계를 맺었다고요? 그 부자관계. 부자 관계. 이 부자 관계를 맺고 처음으로 공동의 적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자, 이의방과 정중부는요, 이 김보당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정시킵니다. 의종을 앞세운 문신들의 반격.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아무리 친인척 모으고 막 다 했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무신을 이길 수가 없을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군사력을 앞세운 무신들 앞에 문신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김보당의 난은 2개월 만에 진압됩니다. 진압. 아, 네. 자, 그런데요. 그의 죽음 이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록 한번 보시죠. 이음인이 의종의 척추를 꺾어버렸는데 손을 놀리자 소리가 나니 이음인이 크게 웃었다. 김보당의 난에 함께했던 누구? 의종. 그 왕을 죽인 거예요. 지금 의종이 살해당한 겁니다. 네. 자, 바로 이 의종을 죽인 남자는요, 천민 출신의 장군 이의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의민. 예, 이의민. 이 이의민은 이 힘이 아주 셌는데요. 맨손으로 의종의 척추를 부러뜨려 죽인 겁니다. 와, 라는 겁니다. 왕을 무서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다 진짜. 아, 너무 소름 끼치고 잔인하죠? 저 시대에 무신정변 일어나도 왕만은 네. 그 용의 그렇죠. 후손이라서 그렇죠. 건들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 왕을 죽이는데 무섭다는 게 그러니까요. 살벌한 거죠. 자, 그런데 이의민은 왜 무슨 이유로 왕을 죽였을까? 지금 갑자기 지금 이의민이 등장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자, 당시 남겨진 기록을 보면요, 이의민의 배후로 어떤 인물들을 꾸준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의방. 이의방, 정중부. 그러니까 이게 난이 한번 일어났고 그 난의 중심에 의종이 있었고 네. 그러면 의종에 의해서 또 만들어질 수 있다. 아예 그냥 이제는 또 그런 난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막아버리자. 맞습니다. 폐위된 왕, 의종이 살아있는 한 제2의 김보당의 난, 제3의 김보당의 난 일어날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불안 요소가 된 의종 어떻게 하자? 아예 그냥 차단을 해버리자. 네, 아예 그렇죠. 말려버리자. 이의방과 정중부는 결국 의종을 없애자. 제거하기로 한 거죠. 의종의 죽음은 무엇보다 무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종이 죽었다는 것은 정변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정치적 구심점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반란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의종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이제 고려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그 둘의 세상 아닐까요? 완전. 맞습니다. 이제 이전에 없던 강력한 무신 정권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어느덧 무신 정변이 끝나고 3년이 지난 1173년, 이 이의방은요, 무신 정권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의방이 어느 위치까지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탑. 1. 원래 가지고 있던 무신 직책에 왕명을 전달하는 승선까지 겸하게 됩니다. 아, 자, 그런데 이렇게 권력의 정점에 선 이의방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질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것.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의방의 출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가지지 못한 거. 가지지 네. 못한 건 딱 그거예요. 뭐요? 본인은 신분이 높지가 않았어요. 시작이 팔품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의방이 가질 수 없었던 그건 바로 가문의 명망이었습니다.
가문. 태생적 한계. 아. 자, 이유방은 고려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려의 그 최상위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문벌이 될 수는 없었죠. 고려 문신의 최고의 관직인 재상을 대대손손 배출한 집안이어야만 문벌이 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유방은요, 원래 문벌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요. 이제 막 승선에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삽니다 그거를. 가문을. 돈 주고. 돈 주고 삽니까? 네. 아, 가문을 산다. 아, 그 당시에 그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그럼 한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방이 문벌이 되기 위해 시도한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 도현 씨. 네, 역사는 반복된다. 맞아요, 맞아요. 네, 예전에 맞아요. 왕도 이제 그 어떤 그분도 그게 네. 없었는데 그 집안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나는 안 되지만 내 자식이라도. 진짜요? 진짜로? 이거 한 번에 벌써 맞춘다고요?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도현 씨. 정답. 우와! 야, 아, 이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저랑 정말 가까운 이제 우리 친구 광희가 네. 한국사를 너무 잘 보고 있다. 형 너무 똑똑하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면접을 봤는데 처음으로. 맞아요. 바로 이유방이 자기의 딸을 태자와 혼인시켜 태자비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신분 세탁을 시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방은 원하는 대로 딸을 태자비로 만들었을까요? 됐을 것 해야지 뭐. 같은데. 시키면 해야지 뭐 지금. 이방이 딱 주물 수가 있는 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유방이 왕과 사돈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고려 사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줍니다. 문벌이 아닌데 그 문벌이 아닌 가문과 왕실이 혼인한다? 이건 고려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태자의 그 혼인 대상은 대개 왕실의 사람이나 아니면은 거대한 문벌의 딸들이 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여방이 군사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하긴 했지만 문벌도 아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실은 물론 많은 지배층이 매우 경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멋대로 선을 넘으면서 폭주하고 있었던 이유방. 이 태자민 사건은요, 이유방에게 수많은 적을 만드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무신 정권의 횡포와 만행을 더는 못 참겠다면서 또 난이 일어납니다. 조이총회. 조이총의 난. 자, 조이총의 난은요, 이전에 일어난 김보당의 난과는 규모 자체가 달랐습니다. 더 많아요. 그렇죠. 서경을 중심으로 이 북쪽과 동쪽에서 수많은 지역이 힘을 보탰기 때문인데, 게다가 당시 고려 수도 어디죠? 개경. 개경. 서경에서 개경까지 거리는요, 직선으로 약 한 190km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개경 코앞에서 유례 없이 큰 규모의 난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현재 정권의 최고 권력자 이유방, 어떻게 했을까요? 진압을 진압을 해야죠. 일단은 왜 하던 대로 일단 더 세게 진압을 해야죠. 당연하죠. 네. 빠르게 진압군을 보냅니다. 그런데 반란군의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반란군은 순식간에 진압군을 무찌르고요, 개경 근처까지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방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초조 불안. 네. 갑자기 또 이렇게 초조했을 것 같아요. 또 시작이구나. 거의 다 진압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안했겠죠? 네. 자, 그런데 이때 이방은요,
전쟁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입니다. 전쟁 중에 이방이 중앙정계의 무신과 문신을 죽인 다음 그 목을 저작거리에 걸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조이총이 난을 일으킨 곳 어디라 그랬죠? 서경. 서경. 그런데 반군이 개경까지 밀고 내려오니까 불안해진 이유방은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주변에 배반자가 있는지. 예. 혹시 내부에 내통하는 자 있는 거 아닐까? 결국 이유방은요, 서경 출신의 무신과 문신을 모조리 죽여서 목을 내건 겁니다. 아이고, 진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이 반란군의 칼날. 결국 이유방은 직접 칼을 들고 전장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반군을 대동강 이북까지 몰아붙이는 데는 성공합니다. 일단은 막아낸 거예요. 네, 일단은요. 막아냈어요. 예. 그런데 이때 남자의 급습으로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이유방. 그런데요, 이 남자 뒤엔 이유방을 죽이도록 사주한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 정중부. 맞습니다. 와, 정중부. 네, 사실 이유방의 진압군에 정중부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정중부가 이유방의 군대에 아들을 보낸 것엔 정중부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이죠. 와. 배신을 제대로 했네. 자, 이 정중부는요, 제멋대로 무력을 휘두르고 상식을 깨는 행동을 하는 이유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유방은 딸을 태자비로 만들어서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짓까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당시 이 이유방과 연합인 정중부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같은 편으로 뭔가 그랬죠. 얘도 똑같이 사람들 막 죽이고 나쁜 그렇죠. 사람으로 봤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정중부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유방의 행동이 정중부의 정치적 입지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정중부는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이유방을 암살했던 겁니다. 계속 자기도 오해받으니까. 예. 자, 이유방이 죽은 후 정중부는요, 곧바로 종일품 문화시중에 오릅니다. 명실상부 무신 정권의 최고 실권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중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 아, 조이총. 조이총 그렇죠. 해결이 안 됐어요. 조이총. 아, 조나단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요. 조이총. 네. 맞습니다. 조이총의 난을 수습하는 겁니다. 이유방은 죽었지만 아직 난은 진압되지 않았거든요. 자, 정중부는요, 이 조이총의 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짐의 지극한 뜻을 알고서 다시 충성하기에 힘쓰라. 짐이 나왔으니까 누굴까요? 왕. 그렇죠. 어떤 왕? 명종. 명종.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서 짐은 바로 고려의 왕 명종입니다.
고려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이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조이총의 난을 마무리 짓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죽은 의종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합니다. 교수님, 의종의 장례를 치르는 게 어떻게 난을 진압하는 방법인가요? 조이총은 처음에 정중부와 이어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죠. 하지만 동시에 당시 정부가 의종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종의 장례를 치름으로써 명분을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난의 기세가 크게 꺾였고 1년 뒤에 조이총이 사망함으로써 난이 완전히 진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갖은 노력을 통해 조이총의 난을 수습한 정중부. 자, 그런데 사실 이 정중부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있었어요. 또 하나의 문제? 그게 뭐였냐면 바로 나이였습니다. 나이. 정중부의 나이. 자, 고려 시대도요 정년 퇴임이 있었습니다. 오. 고려에서는 몇 살이 되면 정년 퇴임을 할 것 같아요? 뭐 100세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네, 한 4, 50? 4, 50? 전 그럼 퇴임해야 되겠네요. 저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단이가 이쪽으로. 꽤 길어요. 70세. 70? 네, 지금보다 맞습니다. 더. 그렇죠. 그렇죠. 네. 당시 정중부의 나이는 69세. 그러니까 정권의 실세가 되자마자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내 목숨 걸면서 억울해. 여기까지 왔는데 은퇴하고 싶겠습니까? 억울해. 그렇죠. 안 돼. 자, 그래서 70세가 된 정중부가 이 은퇴를 면제받을 묘수를 떠올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괴장? 자, 이 궤장, 이건 뭐냐면요. 왕이 공로가 있고 재능이 뛰어난 신하에게는 국정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궤장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궤장은요. 왕이 내리는 특별한 은퇴 면책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중부는요. 명종에게 반강제로 이거 받아낸 겁니다. 자, 이 궤장을 받은 정중부. 자, 이제 은퇴 어떻게 된다? 이제는 길어졌어요. 괜찮아요. 하지 않아도 하지 됩니다. 않아도 돼요. 자,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손에 쥐게 된 정중부. 자, 그 힘을 이용해서 정중부는요. 이것을 모으는데 온 정신을 쏟아붓습니다. 자, 그게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걸로? 정중부는 성격이 본래 욕심이 많고 인색하여 재물을 늘리는데 거침이 없었다. 이 3인방이 다 아유, 3인방이 의심 다. 많고. 자, 이 재물 중에서도 가장 눈독을 들인 게 있습니다. 땅. 네,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중부 정권의 문제는요. 바로 끝을 모르는 탐욕이었습니다. 아유. 자, 그런데 그 탐욕이 정중부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 큰 사건을 불러일으켜요. 시중 정중부 및 아들 정균, 사위인 송유인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횡포를 부리고 있으니 남적이 봉기한 것은 그 근원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정중부는 물론이고요. 그 아들 사위까지 막 사위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막 권력을 남용하고 지금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남쪽에서 큰 봉기가 일어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봉기를 시작으로요, 고려에서는요 거의 반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봉기가 일어납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자, 여기서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망이 망소의 봉기. 이거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망이 자, 망소이? 이번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조나단. 나단이 알겠지. 익숙한데. 망이. 처음 들어보나요? 혹시? 처음이에요. 좋아요. 처음이에요? 좋아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망이 망소이는요, 바로 봉기를 일으켰던 두 주역의 이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무신도 문신도 아닌 바로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망이와 망소이는 당시 공주에 속해 있었던 명학소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고려에는요 지역별로 등급이 있었거든요. 함께 보시죠. 망이와 망소이가 살던 명학소, 소는요 고려의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중에 소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소 부곡의 주민들은요, 이 위에 있는 이 현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됐고요, 천대까지 받았습니다. 정변 이후에 부패한 지방관들이 이들 향소 부곡을 침탈했기 때문에 이곳 명학소의 경우에도 아마 심하게 수탈을 했던 것 같고, 그 때문에 밀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야. 이대로 못 살겠다. 그렇죠. 결국 백성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와. 자, 그렇게 명학소 백성들은요, 놀라운 기세로 주현이었던 이 공주의 지방언을 내치고요, 공주를 장악합니다. 결국 중앙에서는요, 이 망이 망소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무려 3,00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무래도 3천 네. 군사. 군사들이 승리를 했을까요? 예. 자, 그런데 놀랍게도 명학소 주민들. 우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분명히 지금 앞에 직전에 어떤 난이 있었잖아요. 네. 조이총이 일으킨 난인데, 정규군은요, 조이총의 난에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급하게 모은 군사들로 거센 봉기를 잠재우려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난이 바로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봉기가 일어나고 5개월 만에 중앙에선 파격적인 방법을 내놓습니다. 과연 이 파격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주 명학소를 소에서 현으로 승격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이 명학소 주민들이 불법적인 수탈을 겪지 않도록 지방관까지 파견하겠다, 이 약속을 하죠. 망이와 망소이는 이런 조치가 내려지자 항복의 뜻을 밝히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고향에서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끔찍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망이 망소이를 분노하게 한 그 장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뭐지? 끝난 게 아니었나 봐요. 고려 조정에서 보낸 진압군이 마을을 공격합니다. 게다가요, 망이 망소의 어머님과 아내를 잡아간 겁니다. 와, 가족까지. 자, 이 모습을 본 망이와 망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뒤에 없어요. 가족까지 잡혔기 때문에. 당연하죠. 결국 망이와 망소이는 고려 조정을 상대로 2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네. 그런데 첫 봉기와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망이와 망소이는 포위망을 좁혀왔던 진압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봉기의 주역 망이와 망소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자, 여러분들 그 명학소 그 백성들이 정말 이거 피와 눈물로 얻어낸 약속 기억하세요? 명학소를 현으로 승격시켜주고 지방관도 파견시켜주기로 했잖아요. 네. 그 약속 지켜진 걸까요? 약속을 안 지켰네요. 맞습니다.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파괴됩니다. 약 1년 6개월의 긴 싸움 끝에 1177년 7월 망이 망소이의 봉기는 무신정권의 강력한 탄압으로 무참히 짓밟히게 됩니다. 자, 무신정권 이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난과 봉기, 정중부의 욕심과 횡포는 좀 수그러들었을까요? 아, 이 정도 많은 난을 또 보고 하면 조금 이제는 진정할 만한데. 자, 정말 이 정중부의 이 위세와 이 탐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1178년 73세가 된 정중부가 드디어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관직에서 물러나 정교에서 은퇴한 겁니다. 진짜로? 선생님, 그럼 정중부의 세상은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정중부는 은퇴 이후에도요, 여전히 그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정중부의 욕심은 은퇴 이후에도 그칠 줄을 모릅니다. 아, 은퇴해도 끝까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탐욕스러운 정중부보다 더 탐욕스럽게 재물을 끌어모으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정중부의 사위. 사위. 바로 송유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들도 아니고 사위가. 네. 송유인은 일찍이 수덕궁을 청하여 그곳에 머물렀는데 집이 웅장하고 화려하여 대개 신하가 살 곳이 아니었으며 부귀와 사치가 왕실에 비할만 하였다. 아, 이거 야. 일개 신하인 송유인이 감히 왕에게 수덕궁이라는 궁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신하가 예를 들면 지금으로 보면 덕수궁 하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셈이에요, 지금 이게. 결국 송유인은요, 궁 받아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야, 이 신하가 왕의 궁궐을 받아낸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와. 자, 그런데 이번엔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 벌인 일로 정말 고래가 또 한 번 발칵 뒤집혀집니다.
또 이번엔 또 어떤 일을 벌인 것일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정균이 은밀히 공주에게 장가들려고 꾸미자 왕 역시 이를 근심하였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의방이 자기 딸을 태자비로 만들었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되게 많은 적을 만들었죠. 목숨 잃었잖아요. 결국은요. 자, 그런데 정중부의 아들이 공주의 남편이 되는 것은요. 이의방의 딸이 태자비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 공주는 고려 왕실 사람 외에는 결혼한 적이 없어요. 고려 왕실의 일족이 아닌 이상 공주와의 결혼은 절대 할 수 없었거든요. 교수님, 왜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걸까요? 무신들은 왕실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그들의 가문의 명망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고려 사회는 오랫동안 높은 가문의 명망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였고 그래서 가문의 명망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왕실과 통혼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정균, 과연 공주와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정중부의 아들 정균과 공주의 혼인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오. 아니 이거는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큰일이구나. 자, 이렇게 정중부가 떠난 자리에 아들과 사이가 정말 온갖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서 왕실의 권위를 마구마구 실추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정중부 가족의 횡포가 계속해서 이어지던 이 고려. 자, 그러던 1179년 9월. 궐에서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아주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30여 명이 대궐 담장을 일제히 뛰어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 살해당합니다. 우와. 대궐은 순식간에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변했죠. 칼날이 마구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이 등을 가득 메웁니다. 자, 이들의 우두머리인 것처럼 보이는 한 장군은요, 왕이 잠을 자고 있던 궁으로 향합니다. 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치죠. 신들이 사직을 보호하려는 것이니 청컨대 임금께서는 두려워 마십시오. 정중부 정권에 불만을 품은 또 다른 장군이 또 한 번 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대궐을 습격한 군사들의 우두머리는 바로 26살의 젊은 장군 경대승. 자, 이 경대승은요, 명종에게 정중부를 체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연히 명종은요, 경대승의 요청을 받아들였고요, 정중부를 체포할 친위군을 출동시킵니다. 결국 권력과 재산만 탐하던 정중부는 곧 체포되죠. 천하 권세가 더덥고 더덥고 참으로 더덥도다.
이렇게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불과 9년 만에 정변의 주역이었던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 세 사람은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 무신정변 3인방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보는 참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